아버님, 방이 춥다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요. 내가 난방비는 다 낼 테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 전기세가 다른 집의 2배는 될 거예요. 이러다 우리 파산하자는 거예요? 여보, 아버지도 추우실 텐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아버님 편만 드는 게 능사가 아니야. 아니 여보, 그래도 지금 영하 10도야. 그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든가. 난 이제 지쳤어. 아버님 때문에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골방에서 며느리의 학대를 견디다 노인학대 신고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75세 김정욱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살이 된 김정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어서입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뒤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제 방은 점점 냉골방이 되어갔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면 더 절약하셔야죠. 전기장판은 이제 그만 쓰세요. 담요 몇 개 더 드릴 테니까. 영하 10도의 한겨울, 제 방의 전기장판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있던 전기장판을 치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씨에 담요라니요. 제가 그 옛날 군대 생활할 때도 이렇게 추운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아버님, 젊은 사람들도 전기장판 안 써요. 이불 덮고 자면 되지 뭐가 불편하세요? 아들은 그저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시려왔습니다. 추위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의 외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지금 몰래 난방 틀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주가 준 작은 미니 히터 하나 틀어놓았을 뿐인데 말이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랑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실 거면 아예 다른 집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제 방의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날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오신다는 그날이었죠. 어머, 엄마, 방이 좀 춥지? 금방 보일러 올려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온풍기가 돌아가고 각 방마다 전기장판이 깔렸습니다. 그동안 없다던 전기장판이 갑자기 3개나 나타났더군요. 엄마,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따뜻해. 찜질방을 따로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중잣대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며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퇴직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방 온도는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전기세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족회의를 했거든요. 가족회의라.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회의였습니다. 아들놈은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버님 방은 난방 18도로 맞출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19도로 지내는데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1도 더 내려드린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자신들이 저에게 큰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8도. 밖에 한기를 맞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온도였죠. 그리고 아버님, 이제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엔 방에서 안 나오셨으면 해요. 밤마다 화장실 가시는 소리에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손주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게 며느리의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컸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자주 가는 걸까요?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사시는 동안은 이 규칙들만 잘 지켜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편안한 가정은 제가 없는 가정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제가 존재감 없이 조용히 구석에서 지내는 그런 가정 말이죠.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도 참,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모시고 산 지가 벌써 3년이야.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긴 알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제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젊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도 저와 함께 사셨지요. 아침마다 아버님 방에 가서 아버님 비상하셨는지 살피고 약은 드셨는지 확인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아버님 좋아하시던 약과를 사들고 오면 아버님은 늘 아이고 바쁜데 이런 거 사오면 어쩌나 하시면서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들 된 도리를 했을 뿐인데 아버님은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침은 알아서 드시고 저녁도 제가 일이 많아서 따로 차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식사 문제까지 거론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식비는 다 낼 테니까. 아버님,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아버님 식사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방을 나가버렸죠.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이 뒤늦게 들어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으니까요. 괜찮다.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아둔 퇴직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은행에 가보니 통장에는 4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수 있겠구만. 휴, 다행이네. 그런데 그날 은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은행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은행의 창구 직원이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모양입니다. 통장 좀 확인해 보려고.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통장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잔액을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통장 관리할게요.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기라로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 말씀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 돈이야. 네가 관리할 수 없어. 아버님, 우리가 3년 동안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너무하시단 생각 안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행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내가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냈고,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사시는데 당연히 내셔야죠. 그때였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노인학대 아닌가요? 지점장님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학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런 거였나 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방금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통장을 강제로 가져가려는 것도 명백한 경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울 테니 편히 말씀하세요. 지점장님의 말씀에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참고 견디던 일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알아봐 주니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오해라니요.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해였을까요? 그날 저는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경찰서 노인보호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오랜 친구인 김 관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네요. 정웅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었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 와이프가 많이 놀라서. 아들의 말투에서 며느리 앞에서 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어색했거든요.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웅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아는 법률상 담소가 있거든. 친구는 바로 전화를 걸어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바로 만날 수 있었죠. 김정웅 어르신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경제적 학대의 정황도 보여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학대라니. 그동안은 그저 며느리가 며느리니까, 아들이 아들이니까 참았던 일들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르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어르신의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거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죠.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이러시면 우리 가족 체면이 뭐가 돼요? 당장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이 치매 초기라 집을 나가신 걸로 신고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그 통화를 다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방금 통화 녹음되셨죠? 협박까지 더해졌네요. 이제는 정말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법적 절차.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더 일찍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지를.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집에서는 연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님, 우성이 대학은 누가 보내라고요? 아버님 마음대로 나가시겠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아버님 모시느라 저축 한 푼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를 흔들려고 했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아들도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기억나니? 작년 겨울에 내가 폐렴으로 쓰러졌을 때 말이다. 아버지, 그날은 그때 나보고 감기 좀 심한 거라면서 병원도 안 데려가고 결국 이웃집 할머니가 119 불러줘서 살았잖니.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냉골방에서 며칠을 앓다가 결국 중환자실까지 갔었죠. 그건 그때 저희가 너희 어머니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게 하고 명절에 친척들 오는 것도 막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동안의 일들이 다 없어지니? 노인보호기관에서는 제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모든 정황이 명백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경찰에서 아드님 네 분께 학대 혐의로 정식 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또다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인보호기관의 상담사님이 제게 들려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결단이 어쩌면 아드님 내외분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분들의 잘못된 행동은 계속될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어르신의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르신, 법원에서 아드님 내외분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큰손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우성이. 노인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제게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손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우성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알아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손자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방 난방을 끄는 것도, 밤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도. 우성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할아버지. 손자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손자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면도 벗어던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알아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손자의 그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죠. 우성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는 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었습니다. 손자와 마주친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성이 네가 어떻게 여기를... 아빠,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손자의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울렸나 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도 매일 싸우고 아이들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나온 뒤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얼른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도 나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변화. 하지만 그 과정은 더 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왜 아버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온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했는데? 당신도 이제 아버님 편이야. 그럼 당신이나 가서 아버님이랑 살아. 나는 이제 지쳤어.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여보, 우리가 너무했잖아. 너무했다고? 내가 뭘 너무했는데? 아버님 모시고 산다고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성이도 둘째도 이제 우리랑 말도 안 하려고 해. 애들이 그러는 건 다 당신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런 싸움이 며칠째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매일 밤 제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네요. 네 마누라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거라.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라고? 자기는 이런 시댁이랑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제가 계속 아버지 편만 들거면 이젠 자기 인생 살고 싶대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애들 생각하면 이혼할 수도 없고, 근데 이대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던 그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까 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가정이 깨지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잘 됐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노인보호기관의 직원분들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난입을 하세요? 당장 나가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요. 며느리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이거 보세요. 우리 집 공과금이에요. 아버님 오시고 나서 2배로 늘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병원비, 약값, 전부 다. 아들이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신은 좀 나가 있어. 이건 나랑 아버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여보, 이러지 마. 나가라고. 아들은 또다시 무기력하게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아셨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노인학대. 우러러 범죄자가 되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네. 난 매달 생활비 150만 원씩 냈잖아. 그리고 손주들 학원비도 내가 다 냈고, 그건 냉골방에서 떨면서도 난방비 아낀다고 해서 참았다. 밤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도 다 참았지.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폐렴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 많이 나갈까봐 119도 안 불러주고, 그때 옆집 할머니가 구급차 불러서 살았잖아. 그건 아버님이 감기라고 하셔서. 감기로 사람이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니 내가 너희 눈치 보느라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절하기 직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는 게 느껴졌죠.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거였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했길래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거야? 이제 됐어? 마음이 좀 편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아버님한테 이러는 거. 나도 처음엔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이젠 안 되겠어. 아들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며? 그래, 하자고. 나도 이제 지쳤어. 뭐라고? 당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친 놈이었지. 며느리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 알아?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고 받은 돈 전부 우리 첫집 살 때 보태주신 거. 그리고 당신이 유산 위험 있다고 했을 때 병원비 대주신 것도 아버지야. 우성이 학원비도, 둘째 과외비도 다 아버지가 대주셨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아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면서 분을 사기더군요. 그런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는데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우성이가 다 알고 있었대. 우리가 아버지한테 한 짓들. 근데 말도 못하고 그저 혼자 소갈이 했던 거야. 제가 퇴원하고 나서 아들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제가 따로 집 얻을게요.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당하신 일들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한 제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아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전 이제 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못 해드린 것들 이제라도 해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뭔가 담담한 목소리였죠. 전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네요. 그래, 그러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제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길에는 항상 저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사옵니다. 아버지, 오늘은 홍삼 사왔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아이고, 매일 이러지 마라. 제가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제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월급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제 방에 온돌 장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자식 된 도리를 이제야 하는 것 같다며 미안해 하더군요. 아버지, 좀 춥지 않으세요? 더 올려드릴까요? 아니, 이 정도면 족하다. 손주들도 이제 자주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허락한 날에만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성이가 이번에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와이프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래, 네. 자기도 이제 달라지고 싶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요. 아직은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 사진을 보며 자주 눈물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마음 깊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대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감정이 올라왔던 거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 한켠이 찡해지더군요.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와이프가 언젠가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물론 아직은 아니고 자기가 좀 더 변하고 나서요. 그래. 때가 되면 만나보자꾸나. 이제 저는 압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 들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만큼 살아온 세월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걸.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정웅 어르신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홀로 고통받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세요. 세월의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 테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가슴 한켠을 더욱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